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2017년 대선 주자 특집 닭개비, 오늘도 특별 초대석으로 배종찬 본부장을 모시고 대선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판세와 또 앞으로 향배를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는 향후 짚어야 될 포인트와 향후 어떤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변화 요소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배 본부장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불과 한 2주 사이에 네. 대선 구도가 지금 급변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진영에서는 네. 난리가 났고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덕이 양양한 네. 그런 양상이고, 나머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지지율이 지금 거의 올라가지 않으면서 네. 이 대선에서 일종의 변수 역할을 지금 네. 못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왜 한 2주 만에 갑자기 이런 양상이 됐느냐? 네.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이 안 후보의 급등 배경에는 예. 보수가 밀고 있다. 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주식 종목이 이렇게 뜰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많이 사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은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식 종목이 뜨듯이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촘촘히 분석을 해보면 보수 유권자들은 마땅히 보수 후보를 지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도 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안 후보 쪽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더 분명해지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잉여의 몸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그 유권자들의 상당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여러 가지 어떤 분석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지지층인 중도 플러스 보수까지 안게 됨으로써 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이 안 후보라고 하는 이 종목이 펀더멘털이 좋았다기보다는 지금의 이 급등 상종가 상황은 다른 걸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가장 이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으로 갔던 지지층들이 다시 이 안희정, 그 이전에는 황교안 이 대통령 권한대행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수 표심이 표류하는 보수 표심입니다. 지난번에 이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장님 예전에 가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터키를 가보셨다고 그러죠. 터키 보수 포러스요. 보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해협 아니었습니까? 보수 포러스 해협. 바로 이 해협을 표류하던 해협이 이스탄불로 갈까? 아니면 키프로스로 갈까? 이렇게 방황하다가 드디어 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안철수 이 후보 쪽으로 종착지로 정한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것이 최후의 종착지일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보수 표심 내의 이 변동성, 상당히 가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요즘에 이 판세만큼이나 이게 힘든 것이 미세먼지인데, 우리 또 소장님 미세먼지 조심하십시오. 기관지가 약합니다. 근데 너무 미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안철수 후보의 본연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은 12% 안팎, 안 후보 지지율은 10%에서 밑으로는 8, 위로는 12까지를 1년 이상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그 정도가 안 후보의 고정 지지층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많게는 30% 초반 내지 20% 후반까지 오지 않습니까? 오자 대결에서도요. 그러면 안 후보 지지가 적어도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표류하던 보수의 표심을 보자면
지금 원래 흑해에 갇혀 있던 그렇습니다. 보수의 지지율이 우리나라 네. 국민의 전체 중에서 네. 이 유권자 중에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보수의 경우에 우리가 숨어있는 보수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이 탄핵 국면 때문에 보수의 숫자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이념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를 갖다가 예, 예.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체로 지금 현재 보수의 예. 이 규모는 한 예. 25% 내외로 예, 25%. 추정이 됩니다. 예, 25% 추정이 되는데 예. 탄핵 전에는 한 35%라 그랬습니다. 나는 보수다. 예. 예, 나는 가수다가 아닌 나는 보수다가 예. 보수다가 35%인데 10여 %포인트 줄어든 이유는 예. 이 대통령의 탄핵이었거든요. 예. 그다음 한 10%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렇죠. 사라졌는데 이 10%를 가리켜서 우리는 숨은 보수, 샤이 보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샤이 보수까지 아직까지는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렇지만 투표 현장으로 가는 미국 대선에 숨은 트럼프 같은 표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지금 25% 중에서 25%는 보수 그대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예. 보수인데 이 중에서 약 10% 정도 또는 15%만이 홍준표 후보 또는 유승민 후보를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면 약 5에서 많게는 7, 8% 정도의 예. 이 지지층들은 또는 한 10% 가까이도 되어 보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25%로 잡으면은 예. 한 10%에서 15% 정도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다. 네. 그런데 저희 하나 조금 보면 보통 우리가 442라고 해서 네. 보수 40, 진보 40, 중도 20 이래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박근혜 집권 이후에 야권이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정도로 한 6대4 정도로 야권이 불리하다. 네. 이렇게 본다면 보수가 전성기에 때는 거의 뭐 한 45%가량 됐던 것 같고 네. 박근혜 탄핵으로 일부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35% 정도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보수가 뭐냐라고 규정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 개성공단의 폐쇄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네.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대략 통진단 해상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정도로 보수하고 진보를 가르는 가장 예민한 어떤 이슈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이 찬성한다라는 사람이 40%대는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40, 한 7, 8% 되고 네. 또 뭐 경우에 따라서 50% 넘는 조사도 나오고요. 그러면 그 찬성이 반대보다 높죠. 대체적으로 높게 네, 나왔습니다. 한 15%, 10% 이래 네. 높죠. 그렇게 대체적으로. 본다면 대충 그 정도를 가지고 보수냐 아니냐라고 가름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래 보면 아직도 잠재적인 보수층은 한 40%쯤 되는데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일어난 이런 국민적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 되는 보수층 중에서 10에서 15만 보수의 언저리에 남고 기존의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언저리에 남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사라져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을 이렇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할 때 한 17% 언저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보수 정당의 베스트라고 맥시멈이라고 보고 나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많게는 한 30, 적게는 한 25 정도가 이 표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한 7, 80%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안 지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 안 지지는 원래 있던 지지 10%에 보수 쪽에서 적어도 지금 전체 한 28 정도 되는 이 보수 작게는 뭐 한 25, 28 되는 보수 중에서 좀 절반 이상이 한 절반이라고 보면 한 14% 안팎이 거기에 얹어지고 그 다음에 일부 중도나 약간 표가 조금 가세해서 지금 30% 전후의 지지를 낳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분석이 틀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 이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 지지층은 크지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소장님? 눈에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진보 진영이 결집되고 문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박 정서가 문재인 후보를 만들었고 예. 반문 정서가 예. 안철수 후보를 만들고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이념으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봤을 때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역대 대통령들 당선을 보면 적어도 두 개 정도의 이념에 걸쳐 있습니다. 두 개. 예. 예. 그런데 지금 문 전 대표는 문 후보는 지지층이 갇혀 있는 상태고 예. 가장 지지층이 열려 있는 예. 이념적으로 열려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옮겨와 있을 수밖에 없는 왜 보수에는 충분히 당선 가능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전혀 경쟁력이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이 분석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50대들은 우리가 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이 대북 문제 그리고 안보관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0, 60대 이상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60대 이상이 100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 고령화 사회, 점점 사회가 보수화된다. 그랬는데 예. 50대가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근데 실제 방송에 나가 보시더라도 물론 그것은 이제 일부 일수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송 패널 분들도 상당히 진보성이 강한 50대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가끔씩 있죠. 근데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안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문화, 경제. 그러니까 문화로 보자면 네네. 80년대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다녔던 네. 80년대 초반 학번들은 네. 지금 뭐 87학번 정도까지가 우리 나이 50대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386 그렇습니다. 세대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세대들이 그 80년대의 대학 운동권 문화 네. 이런 문화에서 이렇게 이 항상 젊었을 때 각인된 이념적인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잔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50대가 됐는데 흔히 나이로 보면 50대라면 이제 이 중장년층으로 포함되면서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한국 최초의 네. 의식화 세대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문화 세대라고 맞습니다.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 문화와 네. 결집되어서 네. 운동권 노래, 운동권 문화, 네. 뭐 각종 운동권의 놀이, 뭐 운동권의 음주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까지 왔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그 세대들을 위의 세대들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한국의 이 전쟁 직후에 이렇게 굉장히 이 많이 태어나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베이비붐. 네, 베이비붐 네. 세대에서 일본은 뭐 단가이 세대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뭐 네. 클린턴도 베이비붐 세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세대들이 항상 제일 행복하게 살았고 그 이후의 네. 세대는 좀 그때 세대만큼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애들 대학에 보내려니까 학비도 모자라고 네. 또 결혼시키려니 엄두도 안 나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또 대학 보내 나온 애가 백수가 네. 되고 네. 그러고는 자기는 또 직장에서 일찍 떨려나서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네. 지금 백수가 돼 있고 네. 이런 어떤 사회적 어떤 문화 경제적인 경제적, 충격이나 그런 것들이 문화하고 얽혀서 그랬다. 저는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했던 것도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의 집단적인 반발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이거든요. 예, 국민 행복이라고 예. 이야기했고 경제민주화가 결정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도 2011년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일종의 아티클 분석을 해보면 경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집권 더 이상 힘들다. 박근혜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앞으로 언제 이제 진보가 집권할 수 있겠냐 우려를 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울어지는 운동장에 결정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이것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아니라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바로 이 탄핵입니다. 왜? 전혀 어떤 50대의 우리 선배 세대의 그런 사회적인 비판적이고 또 이런 시각들을 갖다가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에서만큼 상당히 진보성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이 90년대 학번 세대보다도 더 진보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들이 오히려 이 전체의 이 유권자의 성향에서 결코 보수가 압도적인 지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큰 이유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90년대 학번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40대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보면은 이 진보성도 연령대상으로도 남아 있는데 흥미로웠던 게 90년대 학번들은 또 문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상당히 또 팽팽하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50대는 보수성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진보성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40대의 경우에는 이념적인 것보다는 두 후보의 장단점을 찾아서 팽팽하게 나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90년대 학번들이거든요. 아주 흥미로웠던 것이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서 90년대 학번들의 가장 이 경쟁력이 있었던 후보가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90년대가 한국 역사상으로 90년대 때 대학에 들어갔거나 네네.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청춘 세대에서 한국 역사상으로 네네. 80년만 해도 좀 고달팠어요. 고달프죠. 예, 대모로 나를 그럼요. 세우고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양만도 없었고 우리 사장님께서 가끔 인상 쓰시는 게 네.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때 힘드셨던 게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트라우마예요. 네. 그런데 네. 90년대는 청소년기나 대학에 다녔던 사람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재정적, 자산적 풍요를 누리기 시작을 했고 맞습니다. 또 문화가 굉장히 융성해서 응답하라 뭐 네. 1999 뭐 6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 인기를 끌고 또 그 그러니까. 시대의 노래들이 네. 가장 감성이 풍부했고 네. 문화적으로도 그때가 제일 풍요로웠거든요. 그리고 운동권이 맛이 간 세대여서 그때는 얼마나 풍요했으면 소장님 예. 풍요성에 너무 풍요하니까 풍요성의 빈곤 이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예, 그때 이 대학을 다녔거나 청소년기를 다녔던 사람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실은 운동권이 90년대 접어들면서 한 총련 문화가 무너지면서요. 네. 이 운동권이 약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유와 이 뭐는 낭만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탐닉하기 시작했던 세대예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K 뭐 컬처라고 하는 네. 문화가 형성되고. 한류. 네, 그리고 네. 이제 2000년에 들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되는데 이제 또 2000년대에 있는 30대들은 또 네.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우기 시작. IMF 직후에 맞습니다. 예, 집에 네. 아버지가 실직하고 뭐 네. 돈 벌러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도 겪으면서요. 지금의 30대죠. 예, 30대죠. 예. 예. 그러니까 40대야말로 50대와 30대 사이에서 정말 요즘 말로 제대로 풍요를 누린 세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대는 그렇고 30대는 오히려 40대보다도 더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여론조사를 쭉 해오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30대를 달래줄 수 있는 후보, 지도자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힘든 30대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위대한 대통령이 그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로하고 대화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 아닐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네, 지난 2012년에 대선 출마하기 전에 네, 뭐 돈을 좀 주고 네. 정치 컨설팅을 두 군데서 받았다. 그래서 청춘 콘서트라고 네. 하면서 네, 이 청춘들과의 대화, 박경철이 김재동이 데리고 네, 네. 뭐 법륜스님 데리고 네, 그것은 나름대로 그때 상당히 기획해서 준비해가 왔지요. 네. 근데 이 정치가 컨설팅대로나 책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죠. 본인의 네. 자질이 일단 우선적이잖아요. 맞아, 컨설팅을 소장님과 저한테 받았더라면은 보다 좋은 결과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뭐 저기 우리 배 본부장한테 가서 받아야 저는 오면 이야기하다가 좀 답답해서 그분 뭐 저보다 돈 버는 재주나 이런 거는 훨씬 뛰어나도 제가 볼 때 무슨 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이 세대 간의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나이를 가지고 어느 이상은 보수 어느 이하는 적보다라는 건 무의미한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봤을 때요 지역적으로도 영남과 호남이 갈등할 네. 만한 네.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영남에서 지금 다수가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대로 봐서도 이 노인 세대가 안철수를 지지하는데 젊은 세대도 지지한다. 이걸 다 아우르냐.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도 봐서도 지금 보수하고 그리고 또 약간 진보적이거나 중도적인 사람까지도 지지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걸 짬뽕으로 네, 다 지지를 모아서 저 정도 지지까지 순식간에 갔는데 근데 이게 10%에서 30%, 20%를 뛰어넘어서 30%까지 가는 부분이 한국 정치 역사상으로 옛날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이하고 단일화해서 밑에 가라앉았다가 네, 올라간 네, 거 빼고는 네. 저렇게 빨리 올라간 걸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 최단 시간 아니겠습니까? 뭐 네. 기네스 기록에 이게 등재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2002년도에 그 단일화 효과, 네. 단일화 효과를 통해서 점핑했던 네. 지지율 이후에 이렇게까지 급상승했던 것은 이 도깨비 지지율인가요? 이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안 후보가 2012년의 대선에 네. 새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네. 마지막 단계에서 좀 조정이 되면서 네. 문재인과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네. 그건 이후에서 좀 달아봅시다. 왜 갑자기 네. 죽었는가? 네. 그러고는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본인은 미국으로 갔다 와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 진입한 다음에 네. 새정치연합을 만든다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 1년쯤 그걸 했는데 네. 연구소도 뭐 재단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네. 그래서 안 후보가 이제 그 다음에 모색한 방법은 민주당과 M&A를 했잖아요. 네. 본인이 M&A 전문가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M&A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새정치연합으로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당 대표를 김한길과 공통으로 했잖아요. 네네. 3월달에 해가 9월달에 쫓겨났어요. 아, 참. 네? 네. 그래가 쫓겨나가지고는 이제는 당에 있으나 마나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자리를 2015년에 2월달인가 차지를 해서 네. 가다가 문 후보가 이제 4월달 재보궐에서 패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티를 들면서 네.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시비를 걸다가 이제 동교 박지원 등과 더불어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을 만들어 왔는데 그 이후에 총선에서 이제 네. 38승을 지난 했고 총선. 네. 깜짝 놀랄만한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올 2월달까지 네. 근 1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 지지율 10% 언저리에서 머물렀거든요. 네.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분석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본인의 지지율인가 아니면은 이 환경 또 반문 정서가 만들어준 지지율인가 만든 지지율인가 만들어진 지지율인가 일단은 만들어진 지지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지지율이 확보되지 못했던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농단 상황 속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그동안 보여주었다 그러면은 바로 지지율이 옮겨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지지율은 이런 위기 국면에서 대란 대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란의 상황에서 대지지율로 나오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여곡절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반박 정서가 분위기가 문재인을 만들었고 반문 분위기가 또 반기문 또 안희정 쪽으로 갔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쪽으로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이 뜨는 시점이 네. 딱 두 개가 이 포인트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호남에서 네. 9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면 네. 일부가 지금 렌트카 떼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9만 명을 동원한 대단한 결과가 나오면서 월요일부터 떴거든요. 9만 명이 또 소장이 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9만 명이 왔다는 것은 네. 문 대신에 또 다른 대안으로 대안을 고생을 하지 찾는 거죠. 않겠습니까? 네. 그랬고 그게 호남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보면 문 후보가 그 주에 사실상 경선을 이렇게 이제 매듭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찌감치 호남 사실상 네. 매듭 지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말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네. 지지난주 그렇습니다. 꼭 일 동안 네. 그 이틀간 때문에 문 후보가 그렇게 이제 경선을 결정지어버리니까 이재명, 안희정한테 가 있던 표, 특히 안희정한테 가 있던 표들 중에 60% 가량이 지금 안철수한테 갔다는 거예요. 안식은 상당 부분이 같은 네. 안식이니까 네. 갔겠죠. 네. 안전하게. 네. 그래서 그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동시에 두 가지 요소가 지금 결합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경선 과정에서는 안철수 또 다른 안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높았던 이유가 그만한 경쟁력을 안희정 지사에게 기대했었던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보수 표심이 안희정 지사에게로 갔었던 것이죠. 예, 연정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선의를 주장하고 네네. 이렇게 하면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선에 뛴다면 안희정의 경쟁력은 대단하다.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적극적인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또 조직표가 많고 조직력이 강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산성을 이른바 넘어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의 마음, 특히 보수 쪽의 마음, 또 전체적인 이번 대권 판도를 보고 있는 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안희정 지사를 거의 더불어 경선한 막판에는 안 돼로 본 거거든요.
안 돼 이렇게 보다가 그러고 보니까 정작 이 유권자의 표심이 이동할 곳이 다른 안밖에 없는 거죠. 안 돼! 이쪽은 안 돼! 안 돼!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얼마 왔는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지지 기반이 공고하냐 공고하지 않느냐고 보면 지금 문재인의 지지 기반은 지금 뭐 한 33, 4, 5부터 네. 한 40까지 상당히 공고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지지,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예, 확장성은 좀 없죠. 콘크리트 지지층. 예, 확장성은 네. 대신에 좀 네. 없고 콘크리트가 이게 또 예, 이 늘어나지 못해요. 유연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안에 지금 지지율은 순식간에 이렇게 팍 커졌는데 네. 이 주가가 폭등하듯이 폭등하면 네. 또 폭락을 하잖아요. 반드시 맞습니다. 조정을 조정 받잖아요. 기간이 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지 기반이 잡다한 세력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공고하지 못하다라는 음. 어떤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 지지층들이 과연 남을 것이냐 남지 않을 것이냐를 많은 전문가들은 이 홍준표 후보가 얼마의 지지율을 얻을 것인가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이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앞서도 분석을 해드렸듯이 반문 정서거든요. 예. 그렇다면 반문 정서가 홍준표 후보에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반문을 하느냐? 적어도 국가 지도자를 문재인 후보에게 맡기지 못하겠다는 보수 표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문 후보를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 후보를 대충 검증 없이 확인 없이 통과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장님 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한 15년간 이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면 이명박, MB 왜 찍어줍니까? 왜 찍어줍니까? 문제 있는 거 많이 있었지만은 네네. 이제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네. 거기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네. 그래도 먹고 사는데 능력은 보여주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둑질 좀 해도 괜찮다 이거였죠. 소장님 말씀대로 보수층들이 지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 서울시장을 지켜보면 그래 이 사람은 할 수는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12년 투표한 보수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만 보고 투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니죠. 네. 할로 이펙트입니다. 후광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였던 능력을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 성장 능력을 박근혜 딸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다음에 출마했다면 대통령 됐을까요? 안 됐겠죠. 저는 안 힘들었다고 됐겠죠. 봅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90% 이상 오히려 김대중 지지율보다 더 받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 베풀었던 정치적 배려는 사실은 그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키면서 행정기금을 쌓게 했죠. 그리고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정말 하염없는 통곡을 한 분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호남 민심에서 오는 그 저항감이거든요. 그렇게 호남은 베풀었는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위해서 해준 일은 뭐냐? 성과를 찾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지금 호남 민심이 돌아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40대 후반 이상은 안 후보 쪽으로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10대는 아니죠. 투표권이 없습니다. 20대, 30대. 미안합니다. 20대, 30대, 40대들은 또 문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마치 이렇게 대결하는 또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소장님 말씀대로 안 후보의 이 지지율은 지금 현재 급부상은 맞다. 하지만 본인의 성과, 컨텐츠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지지율 장담 못한다라고 보죠. 예, 오늘 일부 지금 안 후보의 폭등한 지지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또 앞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부에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어디에 갈 것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